처가 부모에게는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제주도, 유럽 여행을 보내주는 며느리.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 수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빨래는 저희 것과 따로 해주세요. 30년 동안 가정부처럼 살아온 74세 여성. 허리 수술 후 혼자 퇴원하던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올해 나이 74세입니다. 30년 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 수경이가 식탁에 앉아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침은 몇 시에 차려주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수경아, 편한 시간에 일어나면 되지. 내가 맞춰줄게. 그런데 수경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아침 7시 30분에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7시 20분쯤 다 차려놓아 주시면 돼요. 식탁에 앉았을 때 바로 먹을 수 있게요. 저는 그때 조금 당황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점심은 12시 30분, 저녁은 정확히 6시. 5분이라도 늦으면 수경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장을 보러 갔다가 버스가 막혀서 10분 늦은 적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수경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몇 시예요? 6시 10분이잖아요. 저희는 6시에 저녁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안해 수경아. 버스가 막혀서. 제가 서둘러 설명했어요. 그런데 수경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맞춰주셔야죠. 우리가 어머니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저는 시계를 달고 살았어요. 아침 7시 20분, 점심 12시 20분, 저녁 5시 50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음식이 식탁 위에 있어야 했어요. 30년 동안요.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제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수경이가 세탁기 앞으로 왔어요. 어머니, 빨래 좀 따로 해주세요. 네. 제가 놀라서 물었죠. 수경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같이 빨면 좀 그래요. 위생상?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빨래는 섬유유연제 꼭 넣어주시고요. 어머니 거는 그냥 세제만 써도 되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생상이라니. 30년을 같이 살면서 제 빨래가 더럽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만 말했죠. 그날부터 빨래도 입원했어요. 먼저 수경이네 가족 것, 그 다음 제 것. 하루에 2번씩 세탁기를 돌렸어요. 전기세, 수도세가 나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방도 그랬어요. 우리 집은 방이 4개였어요. 큰 방, 작은 방 2개, 그리고 아주 작은 다용도실 같은 방. 수경이네 부부는 당연히 큰 방을 썼고 손주들이 작은 방 2개를 썼어요. 그럼 전 어디서 자냐고요? 그 다용도실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이었어요. 환풍기만 하나 달랑 있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런 방. 침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닥에 이불 깔고 잤어요. 74세 할머니가요. 한 번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했어요.
수경아, 손주들 방이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써도 될까? 아이들은 한 방 같이 써도 되잖아. 그런데 수경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애들은 각자 공간이 필요해요.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방이 편하시잖아요. 작아서 아늑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늑하다니요. 제 방은 겨우 2평도 안 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집과 땅을 물려받았어요. 집은 제 단독 명의였고요. 아들 내외가 저와 함께 살게 된 건 그 집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6년 동안, 딱 6년 동안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 관리비를 6년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2,160만 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수경아, 관리비 좀 같이 내면 안 될까? 그런데 수경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집주인이시잖아요. 집주인이 관리비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관리비도 안 낸다는 생각은 안 하냐고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다는 소리 들을까 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수경이 통장을 보게 됐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이수경 송금 200만 원. 받는 사람 김영희. 수경이 친정 엄마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2년이면 4,800만 원, 3년이면 7,200만 원. 제 손이 떨렸어요. 친정 엄마한테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내면서 저한테는 관리비 30만 원도 못 낸다고요? 제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행도 그랬어요. 수경이네 가족은 1년에 3번씩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일본, 유럽. 한 번 갈 때마다 300만 원씩은 쓰더라고요. 1년이면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어요. 어머니는 집 지키고 계세요. 수경이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누가 집을 봐야 하잖아요. 도둑 들면 어떡해요? 30년 동안 저는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아니, 집 밖을 나갈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고요? 6시에 저녁 차려야 하니까요. 7시 20분에 아침 차려야 하니까요.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수경이 친정은 명절 때마다 호텔 뷔페를 갔어요. 1인당 10만 원씩 하는 곳이요. 49면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명절은요?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말했어요. 수경아, 우리도 명절에 외식하면 안 될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수경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명절 음식은 집에서 해 먹어야 의미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갈비찜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손목이 저려왔어요. 허리도 아팠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생일도 그랬어요. 수경이 친정 부모님 생일 때는 선물을 준비하더라고요. 수경이 엄마 생신 때는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어요. 아빠 생신 때는 골프채를 샀고요. 200만 원짜리. 그런데 제 생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일 당일에 제가 저녁을 차렸어요. 6시에요. 그리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74세 할머니가 자기 생일에 자기가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가족 사진도 그랬어요. 손주들 돌잔치, 100일 잔치, 졸업식,
입학식? 그럴 때마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는 안 나오셔도 돼요. 수경이가 늘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앨범을 보면 우리 가족 같지가 않아요. 수경이네 가족 4명만 있어요. 저는 유령처럼 지워진 거예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픈 날에도요. 그러다 2년 전이었어요. 제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 있어요. 수술비가 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저는 수경이한테 말했어요. 수경아, 나 수술해야 하는데 5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중에 갚을게. 그런데 수경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5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요. 어머니 예금 있으시잖아요. 그거 쓰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공짜로 일해주는 가정부구나. 아니,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는데 저는 월급도 없었으니 가정부보다 못하죠. 그래도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제 예금에서 돈을 내고. 그런데 수술 후 입원도 못했어요. 당일 수술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쉬면 되니까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마취하고 수술받고 깨어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수경이한테 전화했어요. 수경아, 나 수술 끝났어. 그런데 혼자 가기 힘든데. 수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오늘 제주도 가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요. 어머니는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택시비는 준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친정 부모랑 제주도는 가면서 아픈 시어머니 모시러 오는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수경아, 나 지금 걷기도 힘든데. 그런데 수경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당일 수술이잖아요. 걸을 수 있으니까 당일 수술한 거 아니에요? 그럼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저희는 비행기 시간 있어서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혼자 택시를 탔어요. 3만 원이었어요. 집에 와서 수경이한테 영수증 드렸더니 아깝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3만 원이 아까운 사람이 친정 부모 제주도 여행은 300만 원씩 쓰면서요. 그날 저는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남았을까? 5년? 10년? 그 시간을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뭔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집을 나가자니 갈 곳도 없고, 아들한테 대놓고 싸우자니 폐륜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참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7시 20분에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아니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44세에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정말 나를 위해 산 날이 하루라도 있었나 싶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경이네 가족이 다 잠든 시간이었죠.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 테이블 위에 수경이 가방이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 통장이 보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보면 안 되는 걸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파란색 통장이었어요. 표지를 넘겼어요.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2023년 1월 5일 이수경 송금 200만 원 김영희 2023년 2월 5일 이수경 송금 200만 원 김영희 2023년 3월 5일 이수경 송금 200만 원 김영희 매달이었어요. 매달 5일마다 200만 원씩 수경이 친정 엄마 앞으로. 저는 손이 떨려서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뒤로 넘겨봤어요. 2022년도 마찬가지였어요. 2021년도, 2020년도 3년치를 계산해 봤어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2,400만 원. 3년이면 7,200만 원이에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매달 200만 원씩 친정에 보내면서 제 수술비 50만 원은 못 낸다고 했어요. 관리비 30만 원은 집주인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에는 3년 동안 7,200만 원을 보냈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경이네 가족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간 후였어요.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집, 이 집은 누구 명의지? 저는 서둘러 옷장을 뒤졌어요.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혹시 수경이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현관문 쪽을 계속 힐끔거렸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여러 서류들이 있었어요. 남편 사망진단서, 보험증권, 그리고 등기부등본.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소유자 김영숙. 제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제 단독 명의로 바뀐 거예요. 집 주소를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이 집,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제 명의였어요. 그 순간 뭔가 확 깨달았어요. 이 집은 제 거예요. 수경이가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제일 작은 방에서 자고 있죠? 제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죠? 저는 다른 서류도 찾아봤어요. 시골에 있는 땅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그것도 제 명의였어요. 남편 친구분이 팔라고 해서 산 땅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상자를 닫고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 그럼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날 오후였어요. 수경이가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고요. 저는 기회다 싶었어요. 수경이가 나가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어요.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디 동이신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저는 주소를 말했어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까지.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아, 여기요? 요즘 시세가 평당 1,500만 원 정도 하네요. 집이 몇 평이세요? 27평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4억에서 4억 2천 정도 보시면 돼요. 요즘 이 동네가 잘 나가거든요. 매물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나갈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4억이요? 네, 실거래가가 그 정도예요.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의자가 혼자 결정해서 팔 수 있나요? 다른 가족 동의 없이요? 네, 당연하죠. 등기부등본상 단독 명의시면 명의자가 전부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 동의 필요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집을 팔면 어디로 가죠?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시골 전원주택, 바다 보이는 집, 월세. 여러 매물이 나왔어요. 강원도 동해시, 경북 포항, 부산 기장. 월세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작지만 아담한 집들이었어요. 바다가 보이고 마당이 있고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저는 한 곳을 저장했어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집이었어요. 방 1개, 거실, 주방, 화장실. 12평짜리 작은 집. 월세 40만 원. 바로 앞이 바다였어요.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저기서 살고 싶다. 저렇게 조용한 곳에서 아무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싶다. 6시에 밥 안 차려도 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경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끄고 부엌으로 갔어요. 수경아, 왔어? 장 많이 샀네. 제가 평소처럼 말했어요. 수경이는 장바구니를 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저 피곤해서 좀 쉴게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저는 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심부름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듣고. 그런데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그날 밤 저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집 매매, 명의자, 권리, 자녀 동의 필요한가. 여러 법률 사이트를 봤어요. 결론은 똑같았어요. 단독 명의자는 혼자 결정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 동의 필요 없다. 저는 또 검색했어요. 노후 준비, 혼자 사는 노인, 독립. 여러 글들이 나왔어요. 60대, 70대의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70세에 혼자 제주도로 이사 갔대요. 자식들한테 구박받다가 결심했다고.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공책에 적었어요. 1단계, 집 시세 정확히 알아보기. 2단계, 부동산 계약. 3단계, 이사 갈 곳 정하기. 4단계, 짐 싸기. 5단계, 떠나기.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수경이네 가족이 집을 비울 때를 노려야 했어요. 그래야 조용히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게 뻔했어요. 마침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수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3박 4일로. 어머니는 집 좀 지켜주세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3박 4일이면 충분했어요.
부동산 계약하고 이사짐 싸고 떠날 수 있었어요. 저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걱정 말고. 수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집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 잘 보라고? 걱정 마. 정말 잘 볼게. 너무 잘 봐서 내가 깜짝 놀랄걸.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우선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어요.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요즘 이 동네 잘 나가니까 일주일이면 계약 들어올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등기부등본하고 신분증 가져오시면 돼요. 매도용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저는 옷장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제 방 이불 밑에 숨겼어요. 신분증도 챙겼어요. 통장도 확인했어요. 8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남편 보험금이랑 제가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사갈 집을 알아봤어요. 강원도 동해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저기요, 인터넷에 나온 집 아직 있나요? 바다 보이는 12평짜리요. 네, 있어요. 보러 오실래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월요일에 집 계약하고 화요일에 동해 가서 집 보고 수요일에 이사.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남았어요. 친구 순자한테 말하는 것. 순자는 40년 지기 친구예요.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큰일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야.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어디 아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만나서 얘기할게.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순자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영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순자야, 나 집 떠날 거야. 뭐? 순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작게 말해. 순자야, 나 진짜 결심했어. 이제 못 살겠어.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쌓인 얘기를 쏟아냈어요. 6시에 밥 차리는 것, 따로 빨래하는 것, 2평짜리 방에서 자는 것, 관리비 한 푼 안 내는 것, 수술비 아깝다는 것, 친정에는 200만 원씩 보내는 것. 다요. 순자는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영수가, 너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라도 알았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끄러웠어.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다는 게.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하는 거야. 영수가, 너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나도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저는 순자한테 계획을 다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부동산 계약, 화요일 동해시 가기, 수요일 이사.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 하기 힘들잖아. 고마워, 순자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순자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 살 거야. 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경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와요? 수경이가 물었어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5시 50분. 6시까지 10분 남았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 일주일만 더 참으면 돼. 그럼 6시에 밥 안 차려도 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수경이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아침 7시 수경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출발해요. 3박 4일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잘 다녀와.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요. 아들 민수도 인사했어요. 엄마 잘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요. 손주들도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걸 봤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일 깨끗한 옷으로요. 그리고 가방에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넣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74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했어요. 9시에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서류 준비 다 해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사장님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명의가 깨끗하네요. 단독 소유시죠? 네, 제가 혼자 갖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매물 올리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세가 좋아서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더 빨리 안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금매로 올릴까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3억 8천만 원 정도로 하면 3일 안에 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장님이 컴퓨터로 매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집 사진도 몇 장 찍었어요. 다 끝나고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이렇게 파시는 거.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면 돼요. 사장님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명의자 결정이 전부니까요. 그럼 연락 기다리세요. 빠르면 오늘 저녁에도 연락 올 수 있어요. 부동산을 나와서 저는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부동산 다녀왔어. 매물 올렸어. 순자가 대단하다며 말했어요. 영수가 진짜 용기 있다. 이제 뭐 할 거야? 이사짐센터 알아봐야지. 그리고 동해 가서 집도 봐야 하고. 순자가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가줄게. 내일 동해 가자. 내 차로 갈게. 고마워 순자야.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도와주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조용한 게 좋았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을 산 집이거든요. 아들이 자란 집이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저기 소파에서 남편이랑 TV를 봤었죠. 저 식탁에서 아들이 밥을 먹었고요. 추억이 많은 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가정부처럼 일만 하는 집이 됐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없는 답답한 방. 여기서 30년을 잤어요. 아니,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어머님, 벌써 문이 이건 들어왔어요. 한 분은 내일 보러 오신대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벌써요? 네, 금매라고 올렸더니 관심 많으세요. 좋아요. 내일 보여주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저녁 6시가 됐어요. 평소 같으면 밥을 차려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라면을 끓였어요.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6시에 밥 안 차려도 되니까요. 밤에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것들이 많았어요. 옷, 신발, 책, 앨범. 하나씩 보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건 아들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이고, 이건 남편이 사준 목걸이고,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했어요. 추억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해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옷은 필요한 것만 10벌 정도, 신발은 세 켤레,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추억일 뿐이고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순자가 차를 몰고 왔어요. 영수가 준비됐어? 출발하자.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동해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영수가 무섭지 않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무섭지. 근데 지금처럼 사는 게 더 무서워.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 될 거야. 영수가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동해시에 도착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집 보러 가시죠. 우리는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집이 나타났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텃밭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전부였어요. 하지만 창문이 컸어요.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가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집주인분이 급하게 새놓으시는 거라 월세 40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로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들어오면 돼요? 네, 괜찮아요. 계약서 쓰시죠. 우리는 부동산으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썼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야 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물었어요. 영수가 이사는 언제 해? 내일 모레 수요일에 할 거야. 수경이네가 목요일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 전에 끝내야 해. 순자가 알았다며 말했어요. 내가 이사짐 센터 알아볼게. 소형 이사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고마워 순자야. 정말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 8시쯤이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집을 찾았어요. 제가 살 집을요. 바다가 보이는 집을요. 그날 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집 보러 오신 분이 계약하겠대요. 3억 8천에요. 언제 계약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수경이네가 목요일 저녁에 돌아와요.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수요일 오전에 해주세요. 제가 이사 가는 날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오전 10시에 부동산으로 오세요.
계약금 받으시고 잔금은 2주 후에 받으시면 돼요. 전화를 끊었어요. 계약금만 해도 3,800만 원이에요. 잔금까지 받으면 3억 8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충분해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 내도 남아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30년은 살 수 있어요.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요. 다음 날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에요. 순자가 일찍 왔어요. 이사짐 센터 차도 왔고요. 젊은 기사님 2명이 내렸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기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짐을 가리켰어요. 이것들이요. 전부 박스 3개였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박스 3개예요. 기사님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방들.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안녕이에요.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어요. 어젯밤에 쓴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민수야, 수경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집은 팔았어. 계약금 받았고 2주 후에 잔금 받으면 집 비워야 해. 그러니까 너희는 금요일까지 짐을 빼. 새 집을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알아서 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번호도 바꿨어. 찾으러 오지도 마.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3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각자 살자. 편지 옆에 집 열쇠를 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10시에 부동산에 갔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매수인은 30대 부부였어요. 신혼집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통장에 3,800만 원이 입금됐어요.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게 제 자유의 값이니까요. 부동산을 나와서 순자차를 탔어요. 이사짐 센터 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발하자. 제가 말했어요. 순자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산 동네가 점점 멀어졌어요. 아파트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후회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앞만 보기로 했어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바다가 가까워졌어요. 순자가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음악을 들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3시간 후에 동해시에 도착했어요. 이사짐 센터 차가 제 새 집 앞에 섰어요. 기사님들이 짐을 내렸어요. 박스 3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 집이에요. 처음으로 제 집이에요. 74년 만에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하늘, 파란 바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74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됐어요. 목요일 저녁 7시였어요. 수경이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동해시 제 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평화로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10번도 넘게 울렸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민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죠. 현관문을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이사짐센터 차가 다녀간 흔적만 남아 있고요.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가정부처럼 부렸던 사람들이 지금 멘붕 상태일 거예요. 같은 시각 서울 우리 집 앞이었어요. 민수와 수경이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수경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는 있었지만 소파 위에 있던 쿠션들이 없었어요. TV장 위에 있던 액자들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제 방 쪽으로 갔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도 없고 옷장도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경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안을 다 뒤졌어요. 큰 방, 작은 방, 화장실. 아무 데도 없었어요. 민수가 식탁 쪽으로 갔어요. 그때 하얀 봉투가 보였어요. 봉투 옆에 집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가 나왔어요. 엄마 글씨였어요. 민수가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수경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집은 팔았어. 계약금 받았고 2주 후에 잔금 받으면 집 비워야 해. 그러니까 너희는 금요일까지 짐을 빼.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번호도 바꿨어. 찾으러 오지도 마.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수경이가 편지를 주워서 읽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팔았다고? 수경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이 어머니 명의였어? 민수가 멍하니 말했어요. 수경이가 소리쳤어요. 당신 몰랐어요?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인 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자기들 몰래 집을 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수경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수경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해요? 2주 안에 집을 구해야 한다고요? 전세금은 어디서 나와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주들도 당황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 엄마 우리 어디서 살아? 아이들이 물었어요. 하지만 민수도 수경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민수는 계속 엄마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수경이는 인터넷으로 전세집을 알아봤어요. 이 동네는 전세금이 최소 2억은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2억이 없었어요. 예금은 5천만 원밖에 없었고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수경이와 함께 이 집, 저 집 수소문했어요. 혹시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아느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친구 순자한테도 전화했어요. 순자 이모, 우리 엄마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수야,
내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연락 안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너희가 내 엄마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 30년 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경이가 물었어요. 뭐래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대. 그냥 우리 보고 생각해보래.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70대 여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엄마였어요. 다른 한 명은 순자였어요. 엄마, 민수가 외쳤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걱정? 30년 동안 한 번도 걱정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걱정이야? 수경이가 현관으로 뛰어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저희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경아, 연기 그만해. 걱정한 게 아니라 집 걱정했지? 저는 현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마지막으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들어와요. 얘기해요. 아니야. 여기서 할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경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를 화나게 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사과? 지금 사과한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 수경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 하신 거 취소해 주세요.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제가 말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엄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계산한 거였어요. 3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것들이야. 첫째, 관리비. 6년 동안 한 푼도 안 냈지. 한 달에 30만 원씩이야. 6년이면 2,160만 원이야. 이거 너희가 내야 할 돈이었어. 둘째, 전기세 가스비. 이것도 6년 동안 안 냈어.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 6년이면 1,080만 원이야. 셋째, 내 노동력. 아침 7시 20분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 하루에 15시간씩. 한 달이면 450시간이야.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니까 한 달 노동력이 4,329만 원이야. 30년이면 얼마게? 계산해봐. 민수와 수경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넷째, 니네 친정. 매달 200만 원씩 보냈지? 3년 동안 확인했어. 3년이면 7,200만 원이야. 그런데 내 수술비 50만 원은 못 낸다고 했지? 수경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 부모님이.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가로막았어요. 너희 부모님은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제주도 유럽 다니는데 나는 택시비 3만 원 아까워서 수술하고 혼자 퇴원했어. 그게 말이 되냐? 민수가 변명했어요. 엄마, 그때 우리 제주도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예약이 되어 있으면 엄마를 버려? 아픈 엄마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당일 수술이라고 하셔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으면 혼자 택시 타도 되는 거야? 74세 노인이 수술하고 혼자 집에 와도 되는 거야? 둘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다섯째, 집안일. 빨래 2번씩 했어.
너희 것 따로, 내 것 따로. 왜? 위생상 문제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빨래가 더럽대. 여섯째 방. 나는 2평도 안 되는 다용도실에서 잤어. 창문도 없는 방에서 74세 할머니가 바닥에 이불 깔고 잤어. 너희는 큰 방에서 편하게 자면서. 일곱째 식사 시간. 정확히 6시. 5분만 늦어도 뭐라고 했지.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6시에 밥 차렸어. 여덟째 생일. 수경이 네 엄마 생일엔 100만 원짜리 가방 사줬지. 네 아빠 생신엔 200만 원짜리 골프채 사줬고, 내 생일엔 미역국 한 그릇도 없었어. 내가 내 생일에 내가 미역국 끓여 먹었어. 아홉째 가족 사진. 손주들 돌잔치, 100일잔치, 졸업식. 그때마다 사진 찍었지. 근데 나는 한 번도 없어. 나보고 안 나와도 된다고 했잖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진 한 장이 없어. 열째 명절. 너희 친정은 호텔 뷔페가 1인당 10만 원짜리. 우리 집 명절은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었어. 손목 저리고 허리 아파도 참았어. 수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11째 여행. 너희는 1년에 3번씩 갔지. 제주도, 일본, 유럽. 한 번에 300만 원씩 써.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 집 지키라고 했지. 도둑 들까봐. 12째 눈치. 매일 눈치 봤어. 수경이 얼굴 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내 집인데 눈치를 봤어. 30년 동안.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동안 참았어.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 됐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수경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2주 안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제발이요. 너희도 알아서 해. 나도 30년 동안 혼자 알아서 했어.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바다 보이는 곳이야. 작지만 내 집이야. 창문도 크고 마당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여. 6시에 밥 안 차려도 되고 빨래 입원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는 곳이야. 수경이가 애원했어요. 어머니, 그럼 가끔은 연락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전화번호도 바꿨어. 찾아오지도 마. 그럼 명절에는요? 손주들이라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민수가 물었어요. 손주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키웠어. 밥 해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근데 가족 사진에는 나 한 번도 없었잖아. 이제 필요 없어.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섰어요. 수경아, 30년 동안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알아서 살아라. 내 마지막 말이었어요. 민수가 뛰어나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놓아. 이미 결정했어. 순자가 저를 부축했어요.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수경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엄마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순자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후회되냐고요? 아니요. 단 1초도 후회 안 돼요. 3시간 후에 제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영수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너만을 위해 살아. 고마워, 순자야. 제가 대답했어요. 순자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앉았어요. 바다를 봤어요. 햇빛이 바다에 반짝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됐어요. 후회 없어요. 단 1초도요.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꿀잠을 잤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걱정도 없었고 6시에 밥 차려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였어요. 9시요. 평소 같으면 이미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봤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정말 내 집이구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순자가 사다 준 식재료들이 있었어요. 계란, 김치, 밥. 저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로요. 6시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시간에요.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눈치 안 보고 먹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은 매일 8개씩 설거지했는데요. 이제는 한 개만 하면 돼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작은 마당이었어요. 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제가 먹을 것만요. 이웃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편하게요. 제 대답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나도 혼자 사는데 좋더라고요. 눈치 안 봐도 되고, 우리 같이 차 마셔요. 그렇게 저는 이웃 할머니와 친구가 됐어요. 그분도 혼자 사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서울에 산다고 했어요. 가끔 전화는 하지만 자주 못 본다고요. 우리는 매일 오후 3시에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바다를 보면서요.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이제는 행복하다는 이야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텃밭도 만들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도와줬어요. 상추 모종을 심었어요. 고추 모종도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줬어요. 싹이 나는 걸 보면서 기뻤어요.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요. 가끔 조개도 주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나야. 민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아마 순자한테 물어봤겠죠. 대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엄마.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왔니?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순자 이모한테 물어봤어.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민수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전세집 구했어. 작은 집이야. 2억 대출받아서 앞으로 힘들게 살 것 같아. 그런데 당연한 거지. 우리가 받아야 할 뻘이야. 민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다시 돌아와 달라는 말은 안 할게.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가끔 연락이라도 하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이제 늦었어. 나는 나대로 살게. 너도 너 인생 살아. 엄마. 민수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돌아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엄마. 엄마가 원한다면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만 지내줘. 그것만 부탁할게. 민수가 돌아갔어요. 저는 대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됐어요. 이게 맞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이 됐어요. 후회하냐고요?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나, 그게 후회예요.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저처럼 참고 또 참으며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면 떠날 용기도 필요해요. 60세, 70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먹어요.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저로 살아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봐요. 구독과 좋아요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